1592년 시작된 두 차례의 외란으로 조선 사회는 일본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국토를 유린하는 모습은 조선 사회에 집단적인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날의 기억은 과거에서 끝나지 않고 큰 상처로 남아 현대에 와서도 잊혀지지 않고 때때로 증오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이순신은 이들의 잔악행위에 대하여 말하길, 흉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 한이 없으니 나라의 신하와 백성의 고통이 골수에 사무쳐 이 도적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지 않겠다. 외란이 끝난 170년 후 통신사로 일본에 참여한 남욱은 일본 문인과 교류할 때 히데요시를 평승상이라는 말로 그를 높여 부르는 글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히데요시는 우리나라 만세의 원수이고 일본에 있어서도 또한 수괴이자 역수요. 다시는 이런 문자를 쓰지 마십시오. 이처럼 외란으로 인해 그들의 가치관과 행실을 목격한 조선 사회는 일본인은 잔악하고 생명을 쉽게 여기며 교활한 자들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일본에 대한 평가가 정권 교체와 더불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평판이 나쁘다는 사실은 외란 당시에도 조선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일본의 포로로 잡혔다가 귀국한 제만춘에게 들은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성질이 흉포하고 오만해서 일본 사람들은 히데요시가 어느 때나 망할 것인가 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말하길, 무릇 사람으로서 부형이나 처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 해를 다른 나라에서 지내며 올해 고국에 돌아갈 수 없으니 이는 모두 히데요시 때문이다. 히데요시는 지금 63세로 죽을 날이 임박하였으니 만약 죽으면 어찌 조선 사람만이 기뻐하겠는가? 우리도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400년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평화 대신에 또 다른 전쟁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선택은 일본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된 뒤에는 명나라의 참전으로 전황이 나빠지자 초조해진 히데요시는 강압적인 징병을 시행하였습니다. 강항은 강양록에 쓰길, 정유년 가을부터 무술년 봄 여름에 이르기까지 천병과 교전하여 사상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동령을 내려 징집하면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간간히 집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어미와 아내를 잡아가두고서 위협하여 보내기도 했습니다. 무를 본으로 삼아 나라를 세우며 경생하는 일본이었지만 그들도 사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일본 측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의 실패로 히데요시는 정류재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을 때 아사노 나가마사는 히데요시에게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애당초 아무 명분 없이 군사를 일으키셨는데 조선 팔도는 물론 일본 60여 주의 전쟁으로 어버이와 형제를 잃고 남편과 떨어지고 아들을 여의어 슬퍼 탄식하는 이가 허다합니다. 1596년 임진왜란이 끝맺음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 대치하고 있을 때 중국의 화친사절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황씨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신하 요시라가 한 말을 기록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관백이 횡포하여 인심을 잃었고 나쁜 짓을 해도 고치지 않으니 3년이나 5년이 못되어 그 형세를 보전하기가 필시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의 대소 사람들이 모두 원한이 골수에 박혔으니 그는 결코 천수를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하길, 나는 본디부터 온 나라 대소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살아서 재앙을 당하기보다 차라리 멋대로 위세를 부리다가 죽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1592년 의병을 일으켰던 조헌은 외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본을 주시하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란 전 통신사로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고 외란이 발발하기 1년 전 명을 비롯한 유구국, 그 외 주변국들에게 히데요시의 죄를 성토하는 경문을 보낼 것을 조정에 제안하였습니다. 곧 주변국과 연합하여 일본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그가 경문을 보낸 나라를 제안한 곳 중에 일본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일본과 연합한다? 이것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조헌은 그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 내 히데요시의 반대 세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한 제안입니다. 그가 명나라에 보내려 했던 글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히데요시는 사람됨이 포악하기가 비할 데가 없어 오로지 사륙으로 위세를 부리며 제도의 추호들을 모조리 섬멸했을 뿐 아니라 평민들 또한 작은 죄에도 하나하나 베어 죽여버리니 그 아랫사람들은 두려워서 잠시 굽히고 있을 뿐 총애의 뜻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원망과 억울함을 품고 다투어 반란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 장수와
여러 나라로 하여금 경문을 써서 맹세하도록 하고 그 무리를 선도하여 유인하게 한다면 반란의 화는 저절로 오랑캐의 나라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즉 조헌은 멀리 내다보고 히데요시에 대한 일본인의 증오심을 이용해 도요토미 정권을 자멸시킬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조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결국 일어났고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승자 없는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어렵게 통일된 일본은 다시 동과 서로 나뉘었고 세키가하라 전투와 오사카성 전투를 거치며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 길었던 전쟁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히데요시에서 이에야스로 바뀐 정권은 일본에게 기회였습니다. 전쟁 속에서 살아온 일본을 불에서 꺼낼지 아니면 또 다른 불에 넣을지는 이에야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가문을 멸한 뒤 평화를 이어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세운 에도 막부는 평화를 이어가기 위해 이전과 다른 법률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무사의 상징과도 같은 칼을 뽑지 못하게 하는 법들도 있었습니다. 살생을 쉽게 생각하던 경생 문화의 일본이 평화가 지속되고 그것에 익숙해지자 이들의 사회 모습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트라우마를 가진 조선의 문사들은 에도 막부를 어떻게 보고 평가했을까요? 일본이 지난 전쟁을 반성하는 일과 조선은 이들을 이해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일이 가능이나 할까요? 전 영상 교류편에서 이에야스가 조선의 화친을 요구할 때 내세운 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히데요시는 일본의 악이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았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원수가 아니다. 이는 공공의 적으로 히데요시를 지목하고 조선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뜻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에야스가 정권 유지를 위해 전략적으로만 한 말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외란이 끝나고 100년이 흐른 뒤인 1711년 도쿠가와 이에노부의 쇼군 주기를 축하하기 위해 조선에서 통신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때 부사로 참여한 임수관은 일본에서 역사서를 구입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글을 쓰길 수백 년 전에는 국내가 분열되고 전쟁이 잇따라 서로의 영지를 빼앗으려 했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절강 등지까지 그들이 침략하여 괴로워하였다. 급기야 히데요시가 득세하여서는 온 국력을 기울여 침입하니 우리나라는 큰 피해를 입었거니와 일본도 피폐해져 가까스로 지탱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히데요시가 망하자 외인들도 이를 훈계로 삼아 뿌리 박힌 독한 풍속이 점차 변화하였다. 지금에 이르도록 히데요시를 꾸짖어 풍적이라 부르며 전쟁을 그만두고 점차 문교를 숭상하게 되니 이것도 운수가 그렇게 되게 한 것이라 할까. 임수관이 일본을 다녀간 지 8년 뒤인 1719년 홍치중은 정사로서 통신사 행렬에 참여합니다. 그는 일본을 다녀온 뒤 숙종에게 히데요시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임진년의 일은 일본이 지금까지 뉘우치고 있으며 히데요시를 평적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인심이 이와 같고 그 나라 안에 위아래가 서로 협력하여 또한 별난이 없으니 우선은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통신사가 일본을 다녀오면 국왕에게 일본의 재침입 가능성을 보고해야 했는데 나름 다르지만 두 문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거의 전쟁이 잘못되었음을 히데요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과 이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인 1748년 통신사의 군관으로 참여한 홍경해는 일본의 문인 에츠슈와 히데요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적은 우리나라 백성의 원수입니다. 이에야스는 그 적을 멸한 다음 우리나라에 왕릉을 파헤친 사람을 처형하였고 또 그때 전쟁에 나선 장수들을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그와 화의를 맺었으니 화목한 기운이 양국 사이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적이 근고지로 삼은 곳을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머리털이 곤두서고 마음이 오싹합니다. 혹시 그들의 후손이 있습니까? 이에야스의 세상에서 어찌 수적의 자손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일삼아 무력을 남용하여 죄 없는 이를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늘의 도가 매우 밝아 지금 후손은 없습니다. 에도시대 유학자 무르규쇼는 히데요시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날쌔고 교활한 도적 같은 사람으로 예약과 자애는 꿈에도 모를 정도이며 만년의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켜 조선을 정벌하여 오랫동안 병사들로 하여금 노숙하게 하고 백성을 괴롭혔기에 천하의 인심이 떠나서 배반하였다. 일본의 병법학자인 고자이 시게스케는 임진왜란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슬프도다. 히데요시 공은 일찍이 치구간민의 도리를 몰랐고 오로지 공격을 좋아하여 무익한 군사를 발동하여 멀리 조선까지 정벌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여 아주 먼 땅에서 군사를 혹사시켰다. 우리나라 군사들을 괴롭혀 천리길에 군량을 운반시켰고 우리 생민들을 지치게 하여 우리 신명의 나라가 치욕을 받았다. 그러므로 히데요시 공이 죽은 후
3년도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는 크게 혼란하여 아들인 히데요리 공은 그 뒤를 보전하지 못하고 드디어 겐나의 전장에서 죽었다.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조선 침략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은 명분 없는 어리석은 일이었으며, 이를 주도한 히데요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지난 전쟁으로 고통받은 자국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고통받길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의 표현에 유교적 관념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약과 자의를 모른다와 치국안민 같은 말들로 히데요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과의 공통분모가 조금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1763년 외란 발생 160년이 지난 시점, 통신사의 서기로 참여한 원중거는 난폭하고 잔인하다는 일본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바뀌던 일본인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전쟁의 원한이 남아있을 텐데 왜 이러한 주장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원한에 집중하여 이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중거는 일본 문인들과 조선이 가진 일본에 대한 원한을 주제로 자주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러 논의 중 로도라는 문사와 복수에 대해 나눈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은 것은 저희 나라가 개국한 이래의 대란으로 일본에 해를 끼침이 조선에 끼침보다 더 심했으니 어찌 귀국의 원수에 그칠 뿐이겠습니까? 다만 저희 나라는 귀국의 구세필보라는 뜻이 있을까 항상 의심합니다. 스시마인들이 때로 그것을 의심하여 나라 안에서 아직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이미 동무의 손을 빌려 원수를 전멸하여 남은 일족도 없고 그 후 200년 동안 통신하여 서로 축하와 위로를 보내는 일이 이어지니 동무에게 은혜는 있고 원망은 없습니다. 로도는 이 대화에서 손을 빌려라는 표현에 격한 긍정을 했다고 합니다. 둘의 대화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히데요시는 양국 모두의 적이며 이 적을 일본이 조선을 대신하여 멸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외란은 일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히데요시가 일으킨 것으로 간주되는 듯합니다. 일본 사회의 평화가 100년 이상 지속되니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의 민족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여파는 사회를 변화시켰고 유교적 사상도 스며들기 시작하여 조선과 정신적인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비단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국이었던 조선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국토가 유린당했던 치욕과 원한은 공동의 적으로 간주된 히데요시를 도쿠가와 정권이 멸하면서 이제 양국 간의 원한은 없다고 말하는 조선인도 생겼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가치관을 가졌던 두 나라는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요?